현재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제7광구를 집어삼키기 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미국마저 일본의 손을 들어주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대표단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자 승리를 확신하던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장관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한국의 결정적 증거. 도대체 한국은 7광구 깊은 곳에서 무엇을 찾아낸 걸까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일본이 무릎 꿇은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눈앞에는 백지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최고급 호텔 윌러드 인터컨티넨탈의 스위트룸. 창밖으로는 백악관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는 그 종이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손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심하게 요동치고 있더군요. 그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급파한 특사 사토였습니다. 금액은 해밀턴 씨가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깃을 누렇게 적시는 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평소 같으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일본의 국격을 운운했을 양반이 지금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우스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 고작 로비스트인 제 앞에서 이토록 비굴하게 구는 꼴이라니 말입니다. 저는 위스키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실수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이제 국무부 차관보가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이런 백지수표를 쥐어준다고 해서 7광구의 시계가 멈추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자 사토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부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 밑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실룩거렸죠.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제게 매달렸습니다. 미국을 움직여 주십시오. 한국 놈들이 7광구에 독자적으로 탐사선을 띄우는 것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국무부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제발. 아, 냄새가 나더군요. 최고급 꼬냑 향기 사이로 썩어 문드러진 제국의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를 외치며 자위대 파병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1970년대에 멈춰버린 자신들의 무능이 탈로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그건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일본이라는 나라의 몰락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저는 워싱턴 전가에서 30년을 굴러먹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아시아의 판세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때 일본은 대단했죠.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린 지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일본은 그저 시간만 끌면 이 거대한 석유밭을 공짜로 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탐사를 중단하고 한국의 요청을 묵살하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버티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베가 뿌린 오만의 씨앗은 스가와 기시다 정권을 거치며 거대한 무능의 숲을 이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AI 기술을 개발하며 밤을 새울 때 일본 관료들은 여전히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날로그 시스템이 전통이라며 자위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퇴화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등장한 이시바 시게루. 그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과 협상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일본 내부의 극우파들은 그를 끌어내렸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금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를 권좌에 올린 겁니다. 그녀는 마치 잔다르크처럼 등장했지만 실상은 히스테릭한 도박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뿐이더군요. 밖으로는 독도 도발과 전쟁 위기를 조장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뒤로는 이렇게 저 같은 로비스트에게 검은 돈을 뿌려대는 것. 해밀턴 씨, 듣고 계십니까? 사토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회상을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고 테이블 위에 백지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참으로 매끄럽더군요.
이 종이 한 장에 일본 국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을지 상상하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의뢰는 접수하죠. 그제야 사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리가또를 연발하더군요. 마치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볍던지 깃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잇자 굽혔던 허리를 펴던 사토의 동작이 딱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덧붙였죠. 한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한국 대표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들이 가져온 게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면 이 돈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토는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특유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센징. 아니, 한국인들이 가져와 봤자 뻔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문이나 떼쓰는 시위대 정도겠죠. 그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칠광구 심해를 탐사할 장비도 데이터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일본이 80년대에 탐사를 중단한 이후로 그곳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니까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아니, 논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은 열세였습니다. 일본은 비록 낡았지만 수십 년간 축적한 해양 데이터가 있었고 미국 정계에 뿌려놓은 인맥도 탄탄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협정 종료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다급하게 발버둥치는 약소국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감정적이고 시끄럽고 대책 없이 덤벼드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뻔한 애국 마케팅으로 때를 쓸어 오는 것이라 짐작했죠.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저는 수표를 재킷 안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사토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3자 회담 기대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압도적인 데이터라는 것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군요. 사토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위스키를 한 잔 따르는데 문득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방금 사토가 했던 말. 그들은 기술이 없다는 문장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국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도 벼랑 끝에 몰리면 기이할 정도로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종족들이죠. 6.25 전쟁 폐허에서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고 IMF 위기를 최단 기간에 졸업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빈손으로 이 워싱턴 호랑이 굴에 들어오려 할까요? 띠링.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개인 태블릿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보안 등급 최상위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펜타곤 내부에 있는 제 지인이 보낸 비공식 첩보라는 것을요. 제목 한국의 움직임. 내용 한국 대표단 입국 완료. 수화물 없음. 단 수석 대표의 손에 낡은 007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음. CIA가 스캔했으나 내용물 판독 불가. 특이사항 대표단 전원이 엔지니어 출신.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잔을 멈칫했습니다.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엔지니어?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외교회담장에 양복 입은 기술자들을 보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토가 주고 간 백지 수표가 갑자기 휴지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국 대표단이 머물고 있을 또 다른 호텔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내일 아침 워싱턴에는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아마도 사토가 확신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푸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긴급 음성통화 요청이었죠.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 제 방을 나갔던 사토였습니다. 해밀턴 씨, 지금 당장 국무부 서버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이 미친 조센징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아닌지 신호마저 불안정하게 끊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사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파일을 보냈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국무부 실무진에게 참고 자료라며 USB를 넘겼다는데 그 제목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국무부의 대외비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전직 차관보로서 제가 가진 보안 코드는 아직 유효했으니까요. 로그인 화면에 로딩바가 돌아가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떴습니다. 파일 제7광구 심해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최종본. 상태 100% 완료됨.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 완료라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서울시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게다가 수심은 또 얼마나 깊습니까? 지난 40년간 일본이 탐사를 거부하며 방치해둔 탓에 그곳은 세계 해양학자들 사이에서도 블랙홀로 불리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가난한 기술력으로 일본 몰래 그 넓은 바다를 전부 스캔했다. 이건 사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사토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도 198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그마저도 종이 문서라서 곰팡이가 슬어있는 판국인데 한국이 무슨 수로 최신 데이터를 가집니까? 이건 분명 조작된 사진 몇 장으로 우리를 겁주려는 수작입니다. 당장 국무부에 항의해서 저 파일을 삭제시켜 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의 시끄러운 징징거림이 제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노트북 화면 속의 파일 아이콘을 노려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토의 말대로 이것은 거대한 허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할 때 흔히 쓰는 전술. 즉, 가진 것은 없지만 배를 째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담배 한 개피를 꺼내 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베 신조는 현실을 부정했고 스가와 기시다 총리는 변화를 거부했으며 이시바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마치 녹슨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고 있었죠. 그들이 저에게 가져온 증거라는 것도 기껏해야 수십 년 전의 낡은 조약 문서나 과거의 영광을 읊어대는 텍스트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속도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3G를 쓸 때 LTE를 깔았고 남들이 구글맵을 볼 때 도시 전체를 디지털로 복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들이라면 일본이 팩스 용지를 갈아 끼우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바닷속에 무인 잠수정 수백 대를 풀어놓았을 수도 있다는 아주 불길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확인이 필요하다. 이대로 내일 3자 회담장에 들어갔다가는 제가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데이터가 진짜라면 사토에게 받은 백지수표는 저를 파멸로 이끌 뇌물수수 증거가 될 뿐이니까요. 로비스트의 생명은 정확한 정보력에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한 옛 정보부 시절의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군, 해밀턴. 이 시간에 자네가 전화를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워싱턴 인근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는 NSA 데이터 분석관 사이퍼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해저 케이블을 감청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이퍼, 잡담은 나중에 하지. 지금 당장 한국 쪽 트래픽 좀 확인해줘. 최근 6개월 사이 한반도 남해안에서 워싱턴으로 전송된 대용량 데이터 흐름이 있었나? 잠깐만 기다려봐. 타닥, 타다닥. 건조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그 리듬에 맞춰 빨라지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사이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 채 돌아왔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뭔가 잡혔나?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야. 놈들은 고스트 프로토콜을 썼어. 일반적인 인터넷망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는 위성 주파수의 사각지대를 타고 들어왔네. 그것도 무려 테라바이트 단위의 엄청난 용량이야. 이 정도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옮겨온 수준인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옮겨왔다. 그렇다면 한국 대표단이 가져온 저 파일은 단순한 지도 따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이퍼, 그 데이터의 발신지가 어디지? 좌표 찍어줄게.
북위 31도, 동경 128도. 잠깐, 여기 바다 한가운데잖아?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인데. 그 좌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북위 31도, 동경 128도. 그곳은 바로 제7광구의 심장부, 가장 깊고 어두운 심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곳에 무언가를 심어놨던 겁니다. 일본이 도쿄의 밀실에서 로비 자금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목숨을 걸고 데이터를 퍼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고맙네, 사이퍼. 전화를 끊은 저는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더 이상 호텔방 안에서 위스키나 홀짝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호텔, 그곳으로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물론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게는 그들이 가져온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니까요. 어쩌면 오늘 밤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힘의 논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이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워싱턴의 가을비는 유난히 차갑고 끈적거리더군요. 저는 제 에마인 링컨 컨티넨탈에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의 진동조차 제 불안한 심장 박동을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목적지는 조지타운 인근의 한 허름한 레지던스 호텔. 화려한 윌러드 호텔을 통째로 빌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일본 대표단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죠. 일본이 수천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리며 워싱턴 전가를 매수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기이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로비펌도 기자회견도 흔한 성명서 한 장도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저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빗길을 가르는 타이어 마찰음이 마치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이퍼가 말했던 그 테라바이트급 데이터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한국 대표단의 숙소는 예상대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환영 현수막 하나 없었고 로비에는 꾸벅꾸벅 조는 경비원 한 명과 웅웅거리는 자판기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어두운 소파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프런트에 명함을 내미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선수라면 분명 새벽의 고요함을 틈타 움직일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고 열리더니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물 빠진 청바지. 그리고 뒤축이 구겨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영락없이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밤새 코딩을 하다 나온 개발자의 몰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왼손에 들려있는 낡은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리고 핏발선 눈동자 속에 서려있는 지독한 냉정함이었죠. 그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더니 뚜껑도 따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비 내리는 거리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로버트 해밀턴 씨. 오셨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힌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황함을 숨기며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워싱턴 최고의 로비스트이자 방금 전까지 일본 특사사토와 윌러드 호텔 2405호에 계셨던 분이죠. 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캔커피를 땄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폭탄의 안전핀을 뽑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제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기술 총괄 카이스트의 민 교수라고 합니다. 민 교수는 덤덤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엉겁결에 맞잡은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고 손가락 끝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펜대나 굴리는 관료의 손이 아니라 기름과 기계를 만지는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민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돈으로 미국을 샀습니다. 내일이면 7광구 협정은 일본 유리한 쪽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고작 캔커피나 마시면서 비구경이나 할 때가 아닐 텐데요. 저는 일부러 도발했습니다. 그의 평정심을 흔들어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민 교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해밀턴 씨. 현대전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정신력? 애국심? 그런 낭만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쟁은 좌표로 하는 겁니다. 좌표. 라니요? 민 교수는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제 쪽으로 쓱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는 형형색색의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3차원 입체 지도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저 산맥의 굴곡, 해류의 흐름, 심지어 바닥에 깔린 퇴적층의 두께까지. 마치 바닷물을 전부 퍼내고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정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지도 위를 움직이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일본 잠수함들의 실시간 이동 경로입니다. 민 교수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바다에 센서를 깔았습니다. 그들이 도장 찍는 위치를 고민할 때 우리는 해저 지형을 데이터로 복원했고요. 저 붉은 점들 보이십니까? 오차 범위 3cm 이내로 추적 중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토가 줬던 백지수표, 일본의 거만한 외교적 수사들. 그 모든 것이 민 교수의 태블릿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사람을 샀지만 한국은 기술로 신의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일본을 압살하고도 남았을 텐데. 기술은 칼과 같습니다. 함부로 휘두르면 내 손도 베이는 법이죠. 우리는 일본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전 세계에 떠벌리고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1000톤의 바위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억눌려왔던 자들이 품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도끼였습니다. 내일 회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날로그 제국이 어떻게 펜 끝에서 무너지는지 보여드리죠. 민 교수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닫히는 문 틈으로 보인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거인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처럼 보였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돌팔매가 아니라 스마트 기폭장치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로비. 저는 주머니 속의 백지수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거액의 보증수표처럼 느껴졌던 종이가 지금은 불에 댄 듯 뜨겁고 더럽게 느껴지더군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경외감이라고 불러야 할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낯설고 서늘한 전율은 다음날 아침 워싱턴 외곽의 비밀 안전가옥 블랙스톤 매너까지 끈질기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회담장 내부는 숨이 막힐 듯 건조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습기마저 바짝 말려버린 듯했죠. 저는 미국 측 참관인 자격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각선 뒤편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안주머니에는 여전히 구겨진 백지수표가 불덩이처럼 들어있었고 맞은편에는 어젯밤 로비에서 마주쳤던 민 교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그 반대편 일본 대표단의 풍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괴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현장에 파견된 특사단은 마치 피난민 보따리를 싸온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사토 특사의 테이블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쇠로 된 캐비닛이 2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제가 옆자리 CIA 분석관에게 묻자 그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칠광구와 관련해 일본이 생산한 모든 공문서 원본이라네요. 디지털 스캔본은 해킹 위험이 있다나 본토에서 전세기를 띄워 공수해 왔답니다. 냄새 안 나십니까? 50년 묵은 종이 곰팡이 냄새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쾌쾌한 먼지와 시큼한 잉크 냄새가 회담장의 최첨단 공조 시스템마저 마비시킬 기세였으니까요. 사토 특사는 그 서류 더미 뒤에 숨어 마치 참호 속에 들어앉은 병사처럼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테이블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민 교수를 포함한 대표단 앞에는 어젯밤 제가 봤던 그 낡은 태블릿 PC와 생수 한 병이 전부였죠.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선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블링컨 장관님. 사토 특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비해온 거대한 두루마리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도가 어찌나 큰지 찻잔이 엎어질 뻔했고 뿌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지도는 1982년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이 목숨을 걸고 작성한 칠광구 정밀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저 빈 껍데기 땅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지금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감정적인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루하다는 듯 안경을 닦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의 막대한 로비 자금이 국무부의 판단력을 흐려놓았다는 것을요. 한국 측 반론 있습니까? 장관의 건조한 질문에 민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토의 거대한 종이 지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중앙에 주먹만 한 육면체 금속 장치를 올려놓더군요. 저희는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민 교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담장의 공기를 바꾸기엔 충분했습니다. 대신 칠광구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담장의 조명이 꺼지고 지잉 하는 낮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허공에 거대한 푸른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헉! 누군가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저 역시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가죽이 비명을 질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증발시키고 남은 칠광구의 맨살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해저 산맥 깊게 패인 해구 바닥의 퇴적층 두께까지. 마치 우리가 심해 잠수정을 탄 듯한 압도적인 해상도였습니다. 사토의 종이 지도가 초라한 낙서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이게 뭡니까? 할리우드 CG팀이라도 고용한 겁니까? 이건 조작입니다. 사토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저도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해저 지형도는 음파 오차가 심한데 저건 바위에 있기까지 보일 기세였으니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민 교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홀로그램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좌표, 북위 30도 15분, 동경 127도 40분. 확대 배율 500배. 사토 특사님, 1982년 지도에는 여기가 평평한 안반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어제 스캔한 결과는 다릅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거대한 균열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이건 천연가스와 원유가 섞여 분출되는 콜드십 현상입니다. 빈 땅이라던 곳에서 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을까요? 그건 자연현상일 뿐 경제성이라. 민 교수가 화면을 터치하자 홀로그램 전체가 붉은색 격자로 뒤덮이며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추정 매장량 98억 배럴. 데이터 신뢰도 99.98%. 저희는 지난 5년간 일본 몰래 이곳에 3,482개의 초소형 무인 센서를 투하했습니다. 그 센서들이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사토 특사님의 곰팡이 핀 종이 지도와 저희의 실시간 센서.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회담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센서 3,400개? 일본 해상보안청의 감시망을 뚫고? 말도 안 됩니다. 저건 분명 정교한 사기극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믿어온 미국의 정보력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증거를 대. 저 바다에 센서가 있다는 증거를. 사토가 악을 쓰며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누런 종이들이 눈처럼 휘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증거. 원하십니까? 민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흑백 열화상 영상이 떴습니다. 선박명 다쿠미호 일본 탐사선. 촬영 2주 전 새벽 3시. 일본이 탐사를 중단했다던 그 시각 다쿠미호는 바다에 무언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선원들이 드럼통을 바다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희 센서가 분석한 결과 저건 시추용 고농도 화학 약품이더군요. 그리고 운 좋게도 드럼통 하나가 저희 센서 바로 위로 떨어지며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민 교수가 오디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젠장. 총리가 쪼고 있어. 기름 없어도 있다고 보고해. 미국 놈들도 속을 거라고. 어차피 걔네들은 까막눈이야. 치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들려온 일본어는 명백했습니다. 순간 회담장의 모든 시선이 사토에게 꽂혔습니다. 사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그가 자랑하던 1982년 지도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이건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거짓말, 불법 행위, 관료들의 추악한 민낯까지 전부 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선 여전히 부정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미국 CIA도 몰랐던 걸 한국이? 저 음성 파일 딥페이크 아냐?
저는 억지로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세계관이 붕괴되는 걸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 교수가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읽은 것처럼. 해밀턴 씨, 혹시 이것도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그가 띄운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개인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수신, 로버트 해밀턴, 입금, 500만 달러, 발신, 다카이치 관저. 어제 받으신 수표는 아직 입금 전이시죠? 하지만 착수금은 이미 들어왔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닷속의 검은 기름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더럽고 썩은 돈의 흐름까지 전부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디지털 트윈.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발가벗기는 진실의 거울이었습니다. 사토는 주저앉았고 저는 숨을 헐떡였지만 민 교수는 여전히 덤덤하게 캔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이지 미칠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회담장 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계좌 내역이 띄워진 홀로그램 화면은 마치 단두대의 시퍼런 칼날처럼 허공에서 번뜩이고 있었고 저는 그 아래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으니까요. 로비스트로서 30년 산전수전 다 겪은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더군요. 이제 끝이다.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끝장이고 곧 FBI가 들이닥쳐 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울 것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려 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 교수의 다음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데이터를 미 법무부나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손가락을 탁하고 튕겼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떠있던 제 치부, 그 더러운 뇌물수수 내역이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시금 그 웅장하고 푸른 칠광구의 디지털 트윈 지도가 회담장을 가득 채우더군요. 해밀턴 씨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기 위해 칼을 쓰지 않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진실을 쓸 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셔츠가 등 뒤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지옥문 앞에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기이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저토록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것인가? 그때 민 교수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 특사님, 그리고 해밀턴 씨. 혹시 디지털 고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고고학?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칠광구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집했던 수만 톤의 탐사 자료들을 전량 폐기 처분했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버린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민 교수의 손짓에 따라 홀로그램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심해의 지형도가 사라지고 낡고 부식된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80년대에나 쓰이던 구형 마그네틱 테이프와 곰팡이 핀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였습니다. 도쿄의 한 고물상, 규슈 대학의 지하 창고, 심지어 폐기물 처리장의 소각로 앞. 우리는 지난 10년간 일본이 버린 이 낡은 저장 매체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했습니다. 겉보기엔 데이터가 다 지워져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는 산업 폐기물이었으니까요. 그는 화면 속의 낡은 테이프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테이프 표면에는 기밀 폐기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저희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복원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훼손된 자기장 신호의 찌꺼기를 AI 딥러닝 기술로 한 땀 한 땀 복원해냈습니다. 0과 1이 다 뭉개진 노이즈 속에서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짜 목소리를 찾아낸 겁니다. 민 교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밀턴 씨, 영어로 번역된 문서가 하나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의 증인으로서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앞에 둥둥 떠있는 홀로그램 문서. 그것은 1981년 11월 일본 외무성 자원국이 작성한 극비문건의 스캔본이었습니다. 타자기로 친 듯한 흐릿한 글자였지만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보고서 번호 81-705. 수신 총리 관저. 발신 외무성 자원조사국. 제 목소리가 회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토도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7광구 사공구 시추 결과 예상 매장량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유전지대와 맞먹는 수준임이 확인됨. 그러나 본 데이터를 즉시 은폐할 것. 순간 저는 읽던 것을 멈추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은폐하라니? 석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우디급이라는데 은폐를 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그 다음 줄이 핵심입니다. 민 교수의 차가운 재촉에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유,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위협적임. 만약 이 막대한 자원이 한국과 공유된다면 20년 내에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경제성 없음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탐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한국이 스스로 자멸하거나 국력이 쇠퇴하여 일본에 종속될 때까지 5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려야 함. 이것은 제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임. 으아악. 갑자기 사토 특사가 괴성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석유가 없다, 경제성이 낮다 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국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악한 봉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팔뚝의 털이 쭈뼛설 정도였죠.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뿌리 깊은 열등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서워서, 한국이 잘 사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그 엄청난 검은 황금을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40년을 허송세월했던 겁니다.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불행을 더 원했던 그 비틀린 악의가 문서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민낯입니다. 민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움에 떨며 문서를 파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파쇄된 조각을 주워 맞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로비로 시간을 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재판장의 판결을 알리는 판사봉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도덕성도 모두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잉, 위잉, 위잉. 회담장 내부의 붉은색 비상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블링컨 장관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 들고 난입했습니다. 동시에 테이블 중앙에 있던 홀로그램 영상이 지지직거리며 심한 노이즈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했던 7광구의 지도가 붉은색으로 깨지며 기괴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해킹입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도스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 교수의 보좌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타자치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빨라졌습니다. 경로 추적해. 어디야? 도쿄입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전용 회선입니다. 서버를 통째로 태워버릴 기세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방어벽을 세우려 했지만 공격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일개 해커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전산망을 동원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때 회담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강제로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인물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이 선, 충혈된 눈,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인매. 그녀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아니 광기에 사로잡힌 마녀처럼 보였습니다. 이 거지 같은 조센징들이 감히 어디서 조작질이야. 다카이치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가 터질 듯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외교 언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블링컨 장관, 지금 당장 그 회담 중단시키세요. 한국이 보여주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지금 자위대 호위함대 전체에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7광구 근처에 떠있는 한국의 그 빌어먹을 센서들, 내가 미사일로 전부 수장시켜버릴 거야. 총리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소리쳤지만 다카이치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닥쳐. 미국이 일본을 버리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 오늘부로 전량시장에 매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을 마비시켜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한국 놈들을 쫓아내란 말이야. 협박. 그것도 미국을 상대로 한 경제 자폭 테러 선포. 이 여자는 정말 미쳤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일본의 몰락을 감추기 위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러시안 룰렛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제 재킷 안주머니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카이치의 비선 라인, 즉 저에게 검은 돈을 보낸 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요. 전화를 받자 차갑게 변조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해밀턴 씨. 상황 파악되시죠? 누구냐? 당신 계좌에 들어간 500만 달러,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살고 있는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지금 당장 입을 여세요. 한국 대표단의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하십시오. 뭐라고? 10분 드립니다. 만약 거절하면 당신의 그 더러운 뇌물수수 내역이 전 세계 언론에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가스 배관이 참 낡았더군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 스크린에서는 미쳐 날뛰는 다카이치 총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귀에는 찢어질 듯한 경보음 소리가, 그리고 제 앞에는 저를 바라보는 민 교수의 차가운 눈빛이 엉겨붙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제가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어쩌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제 영혼이 죽습니다. 아니, 영혼 따위는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저 압도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밀턴 씨. 민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인해 홀로그램이 붕괴되기 직전 그 푸른 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며 제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증인이 되실 것인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외부의 적은 미쳐 날뛰고 제 목줄을 쥔 검은 손은 점점 더 세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벼랑 끝에 선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수화기 너머의 기계적인 신호음이 끊긴 후에도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가운 납덩이를 채워넣은 듯 가슴이 답답해서 숨조차 쉴 수가 없더군요. 10분. 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실을 덮지 않으면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것이고 그 안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제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산화할 것입니다. 해밀턴 씨, 듣고 있습니까? 블링컨 장관의 고함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회담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의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핏대를 세우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고 붉은색 경광등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민 교수의 보좌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어벽 1차, 2차 전부 뚫렸습니다. 놈들이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삭제 명령어가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덮어 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 교수를 보았습니다. 그 차분하던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더군요. 그는 키보드를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되었던 그 아름답고 푸르던 칠광구의 바다가 검붉은 노이즈에 잠식되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찢겨나가고 있는 광경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민 교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은 데이터인데? 이걸 어떻게 지켰는데?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굳어버린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국 대표단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제 안의 생존 본능은 도망쳐라, 지금 당장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가족을 살려라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죽어가는 데이터 앞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교수.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었습니다. 상대는 국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고작 태블릿 몇 개로 어떻게 막습니까? 당신네 데이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그에게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배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 교수는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니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모니터 화면 하나를 저에게 획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해밀턴 씨, 이걸 보고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가 띄운 화면은 화려한 3D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고 거친 흔들리는 카메라로 찍은 현장 기록 영상 폴더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센서 매설 작전 기록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작은 어선 위였습니다. 최첨단 연구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위장한 녹슨 고기잡이 배였죠. 영상 속의 파도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10수명의 남자들이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은 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바다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가운을 입은 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수심 80m. 조류가 너무 빨라. 이대로 들어가면 못 나와. 영상 속 현장 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일본 순시선이 30분 뒤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 전에 센서를 바닥에 고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망설임 없이 검은 바다로 뛰어들더군요. 줄 하나에 의지한 채 그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해밀턴 씨, 7관구의 조류는 세계에서 가장 거칩니다. 드론이나 로봇으로 센서를 투하하면 조류에 휩쓸려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갑니다. 오차 범위 3cm? 그걸 맞추기 위해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민 교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압이 폐를 짓누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뻘밭에서 그들은 손으로 바위를 파고 센서를 심었습니다. 일본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팩스나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고막이 터지는 고통을 참으며 그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좁은 선실 아니었습니다. 잠수에서 막 올라온 듯한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잠수병 증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울먹이고 있었죠. 일어나. 김선임. 눈 좀 떠봐. 이 데이터만 살리면 돼. 집에 가서 딸내미 봐야지. 그 처절한 외침.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이 청년. 김선임 연구원입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센서를 설치하고 올라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98억 배럴의 석유? 그거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빠가 누군가의 아들이 목숨을 깎아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저 일본 놈들이 지금 그걸 지우겠답니다. 우리 동료들의 피가 묻은 그 데이터를 저 더러운 놈들이 훔쳐가겠답니다. 쾅! 민 교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찢어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 눈에는 이게 그저 돈으로 보입니까?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웃기지 마십시오. 이 데이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한이고 우리의 도끼입니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우리 선배들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걸까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 정의는 승자의 것이다라는 싸구려 로비스트의 철학. 그것이 얼마나 하찮고 역겨운 것인지 저 피 묻은 영상 앞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시간을 샀고 한국은 목숨으로 미래를 샀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게의 차이가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 데이터 손실률 40%, 50%, 복구 불가능. 무정한 기계음이 회담장의 공포를 가중시켰습니다. 스크린 속의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광소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봐라. 너희들의 그 잘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데이터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저대다가 쫓겨나는 개일 뿐이지. 일본 특사 사토도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쭈그리고 앉아있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다시금 거만한 웃음기가 그의 입가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힘은 정이군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제국의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저 역시 그 역겨운 웃음소리에 동조해야만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약속한 10분이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고 한국의 데이터는 조작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 데이터 삭제 공격은 멈출 것이고 일본은 승리할 것이며 저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대신 김선임 연구원 같은 사람들의 피눈물은 영원히 심해 속에 묻히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 교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삭제율 80%. 홀로그램은 이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붉은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쫓는 속물적인 로비스트일 뿐이니까요. 전화기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순간 갑자기 회담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한 손에는 낡은 007 가방을 들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블링컨 장관이 손을 들어 막더군요. 노인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제 옆, 그리고 민 교수 옆에 섰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쇳소리 섞인 걸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민 교수. 워싱턴 차가 꽤나 막히더구만. 공장장님? 민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장장? 외교관도 아니고 공장장이라니? 노인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해밀턴인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만. 똥 마린 강아지처럼 말이야.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낡은 007 가방을 턱 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최첨단 서버도 USB도 아닌 투박하게 생긴 마치 벽돌처럼 무거운 검은색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인터넷선을 자른다고? 멍청한 놈들. 노인은 하드디스크를 민 교수의 태블릿 도킹 스테이션에 거칠게 꽂아 넣었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배를 만들고 건물을 올렸어. 온라인이 막히면 오프라인으로 뚫으면 되는 거 아니겠나? 시스템 감지, 물리적 데이터 소스 연결됨. 원본 데이터 미러링 로딩 중. 용량 50페타바이트. 이건? 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들이 목숨 걸고 모은 데이터 혹시나 해서 내가 백업해뒀지. 우리 공장 지하 벙커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통째로 뜯어왔네. 이 안에는 인터넷망 따위는 필요 없는 순수한 원본이 들어있어. 순간 붉게 깨져가던 홀로그램이 멈췄습니다. 삭제되던 데이터 게이지가 멈추더니 다시 거꾸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노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양반. 자네 가족이 걱정되나? 노인이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걱정 말게. 우리 쪽 친구들이 자네 펜트하우스 주변을 산책 중이라더군. 가스 배관공으로 위장한 일본 놈들 셋 방금 경찰에 넘겼네. 네. 한국이 기술만 있는 줄 알았나? 우리도 사람 귀한 줄은 알아. 자네가 망설이는 거 다 보고 있었네. 그 정도면 됐어. 인간적이잖아. 노인은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 이제 판은 뒤집혔네. 자네가 마무리하게.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협박범이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웬 한국 사람들이 와서 가스 점검을 해주고 갔어요. 덕분에 사고 날 뻔한 걸 막았대요. 당신이 보낸 사람들 맞죠? 고마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이 노인에 대한,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알 수 없는 거대한 경외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배신하려고 고민하던 그 더러운 순간에도 그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눈앞에는 다시 복구된, 아니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는 푸른색 칠광구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뒤에는 민 교수의 땀방울과 김선임 연구원의 피와 이 노인의 투박한 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백지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토 특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발겼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회담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블링컨 장관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수표가 회담장 바닥으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하얀 파편들이 카펫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토 특사는 넋이 나간 채 저를 쳐다보았고 스크린 속 다카이치 총리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블링컨 국무장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의 거짓은 폭로되었고 한국은 물리적 원본 데이터라는 신의 방패를 가져왔으며 저는 제 목숨을 건 내부 고발을 감행했으니까요. 정의가 승리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처럼 흘러갈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더군요. 워싱턴이라는 괴물은 그렇게 순진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오. 블링컨 장관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회담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밀턴 씨. 드라마틱한 쇼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민 교수님, 한국 측 데이터가 놀랍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98억 배럴이라. 대단하군요. 장관은 안경을 다시 쓰며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고 칩시다. 일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인정하죠. 하지만 해밀턴 씨, 30년차 로비스트가 정말 모르는 겁니까? 미국의 국익은 진실에 있지 않습니다. 질서에 있죠. 그는 뒷짐을 지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일본 정권이 무너지고 엔화가 폭락하면 누가 웃을까요? 중국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설령 그 방파제에 이끼가 좀 끼었다 해도 말입니다. 7광구의 석유? 탐나지만 일본이라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잃는 비용보다는 쌉니다. 쿵. 둔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 일본의 모든 범죄를 알고도 덮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미국을 기만했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 계좌네요? CIA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묵인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판을 깨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저 한국 측 하드디스크. 안보 위협 요소 검증 명목으로 즉시 압수하십시오. 뭐라고요? 민 교수가 반발했지만 무장한 경호원들이 이미 한국 대표단을 에워쌌습니다. 사토 특사의 얼굴에는 다시금 비릿한 웃음기가 번지더군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장관님. 일본은 영원한 미국의 우방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도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제 가족을 구했다는 감동, 수표를 찢었다는 카타르시스,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대한 체스판 위의 폰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경호원들이 노인이 가져온 낡은 007 가방을 강제로 뺏으려 했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놓으시오. 이건 우리 아이들의 피요. 땀이란 말이오. 노인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블링컨 장관은 외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무력함이 사무치게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해밀턴. 고개 들게.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자네 왜 포기하나? 게임 아직 안 끝났어. 끝났습니다. 어르신. 미국이 일본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씩 웃더군요. 우리가 언제는 미국이 도와줘서 살았나? 네. 50년 전 포항 모래벌판에 제철소 지을 때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했어. 30년 전 반도체 만든다고 할 때 일본 놈들이 비웃었지. 근데 우린 해냈어. 맨손으로 깡으로. 경호원들이 팔을 꺾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해밀턴 양반. 자네는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사람을 봐.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었어. 단 한 번도. 하지만 우린 포기 안 해. 이 하드디스크 뺏기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다시 만들 거야. 공장 다 부수면 맨손으로 다시 지을 거야. 노인의 시선이 제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쪽팔리게 살지 마. 우리 애들이 자네 가족을 구해준 건 자네가 대단한 로비스트라서가 아니야. 자네가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아버지.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로비스트이기 전에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물러선다면 평생 제 아이들에게 세상은 힘센 놈이 장땡이니 비굴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대가 없이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역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쯤은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냉소와 패배주의의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은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던 몽블랑 펜. 하지만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장관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순간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펜촉을 제 손목이 아닌 제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소형 녹음기를 향해 겨눴습니다. 방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 일본의 범죄를 묵인하겠다는 그 육성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 150곳에 실시간 전송될 겁니다. 회담장에 다시금 정적이 흘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밀턴. 자네 지금 미쳤나? 자네는 반역죄로 기소될 거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로 상관없더군요. 노인이 저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잃을 것이 두려워 물러서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제가 감옥에 가든 말든 이 녹음 파일이 터지면 바이든 행정부도 끝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위협한 다카이치와 손을 잡았다. 이건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스캔들일 텐데요. 블링컨 장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죠. 일본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지키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1초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져 있던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노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드리고 낡은 007 가방을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죠. 하지만 판을 뒤집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그 판 제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저는 블링컨 장관과 사토 특사 그리고 스크린 속 다카이치 총리를 번갈아 보며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국익이 아니라 정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말입니다. 정의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블링컨 장관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정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먹잇감을 놓쳤을 때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발을 빼는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일본과의 70년 밀월 관계가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 같더군요. 경호팀 물러나게. 장관님. 하지만 저자는 지금 국가 기밀을 물러나라고 했다. 내 말이 안 들리나? 장관의 일갈에 무장 경호원들이 주춤거리며 총구를 내렸습니다. 억눌려 있던 노인과 민 교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특사 사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치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던 밧줄이 사실은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사토가 말을 더듬으며 블링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장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해밀턴. 자네가 이겼어. 블링컨 장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녹음 파일 지우개. 그리고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저는 여전히 만년필로 된 녹음기를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여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초라도 방심하면 저 늙은 여우와 일본의 하이에나들이 다시 제 목덜미를 물어뜯을 테니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사토 특사 앞에 놓인 그 산더미 같은 종이 문서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쓰레기들 전부 치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합의문에 서명하는 겁니다. 새로운 합의문이라니요? 사토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민 교수님.
제가 신호를 보내자 민 교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깨졌던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허공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한국 측이 미리 준비해온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협정 파기 및 한국 단독 개발 인정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스크린 속에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금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미국 국채 매도. 잊었나, 블링컨?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월스트리트는 불바다가 될 거야. 달러 가치가 반토막 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협박이 통할 거라고 믿는 저 오만함.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총리님, 금융 공부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태블릿을 켜서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실시간 증시 현황판이 회담장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이십니까? 화면 속 그래프는 온통 시뻘건색, 즉 폭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니케이 225 지수 마이너스 8.4% 폭락. 엔달러 환율 160.5엔 엔화 붕괴. 다카이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협박한 그 시각 이미 정보는 샜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들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공매도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미국과 척을 지는 순간 일본 경제는 끝장이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총리님, 당신이 쥔 건 폭탄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건 자폭 버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덕분에 일본 엔화는 방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생명줄이었던 경제가 그녀의 무모한 도박으로 인해 단 10분 만에 박살이 난 것입니다. 자, 이제 서명하시죠. 저는 사토 특사 앞으로 만년필을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펜이 사토의 구두 끝에 부딪혔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사토는 뒷걸음질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권한? 당신네 총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다카이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사토 특사.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서명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적어도 외교적 합의라는 명분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저는 민 교수의 태블릿, 즉 그 원본 하드디스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일본의 불법 투기 영상, 뇌물장부, 그리고 1980년대 은폐 문서까지 전부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7광구만 잃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신뢰할 수 없는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사토의 눈동자가 블링컨 장관을 향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이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그는 버릴 패를 확실하게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떡합니까? 사토가 스크린을 향해 울먹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도끼 대신 패배자의 처절한 굴욕감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명해. 네. 서명하라고. 이 멍청한 놈아. 다카이치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아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까발려져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사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펜을 올렸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종이가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노인 공장장이 불쑥 손을 뻗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사토의 가녀린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똑바로 써.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40년 동안 우리 후배들이 흘린 피값이야. 예쁘게 쓸 필요 없어. 하지만 부끄러운 줄은 알고 써야지. 사토는 노인의 기세에 눌려 히익 소리를 내며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본국 특사 사토 켄지.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사토는 펜을 놓치듯 떨어뜨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아날로그의 영광이, 로비의 위력이 그 초라한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 교수는 말없이 그 서명된 합의서를 챙겨 007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속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조언 하나 드리죠. 민 교수의 안경 너머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번엔 로비할 돈으로 R&D를 하십시오.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배신하는 건 언제나 욕심이죠. 그 말을 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우회액. 스피커를 통해 구토하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역겨움과 분노 그리고 공포를 견디지 못한 그녀의 육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송출 끊어. 블링컨 장관이 소리치자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회담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 느꼈던 공포의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아주 맑고 개운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메모리 칩을 뺐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저는 장관님과는 다르니까요. 블링컨 장관은 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해밀턴. 자네 이제 미국에서 일하기 힘들 거야. 로비스트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지. 후회 안 하나? 저는 바닥에 흩뿌려진 백지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노인과 민 교수를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피곤에 쩐 얼굴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이나 계산 없이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수수료는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영웅담을 얻었으니까요. 이거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담장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아주 얇은 햇살 한 줄기가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민 교수가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빗속을 걸어 차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담배 한 갑을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한국산 담배였습니다. 하나 피겠나? 감사합니다. 제가 담배를 받아 물자 노인이 바람을 막으며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며 지난밤의 모든 긴장을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해밀턴 양반. 노인이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피눈물 흘릴 뻔했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한국 한번 오게. 내가 진짜 맛있는 소주 한 잔 사지. 칠광구에서 퍼 올린 기름으로 튀긴 안주는 없겠지만 말이야. 허허. 그의 투박한 농담에 우리는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멀리 윌러드 호텔 방향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다카이치 총리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로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 낡은 가방 속에 든 진실은 그 어떤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날로그 제국은 오늘 펜 끝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석유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 석유를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였기에 더 가슴 뜨겁지 않으셨나요? 일본은 돈으로 역사를 사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기술과 깡으로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칠광구의 주인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댓글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더 압도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